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요,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재미있던 부분만 모으고 모아서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묻힌 뉴스 마구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토요일은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늘 방송만 들어도 지난 일주일 동안 뭐가 재밌었나, 뭐가 핫했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묻힌 뉴스와 하이라이트 쏙쏙 뽑아오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아 기자, 이 방송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요,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밑에 라이브 나오라고 떠있는 클립을 누르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남 기자, 김기아 기자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김기아 기자는 김기아 기자는 예. 사실이라고. 사실입니다. 예. 김기아 기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양손에 보따리 들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들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 아직까지 5월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맞아서 이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3개 가져왔는데 누굴 드리냐? 네. 우리 주진우 라이브를 들으시고요.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별로였다, 이런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 중에서 3분 추첨해서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여기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엽서 쓰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럼 거기에 이런 게 가운데 이런 게 뜹니다. 여기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친구한테 카톡 보내듯이 편하게 청취 후기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보내면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줍니까? 원하신다면 뭐 드릴게요. 네. 아이스크림 같이 먹은 여성, 최근에 가장 네. 최근에 같이 먹은 여성이 언제였어요? 언제? 3년 됐지, 3년. 3년은 아니고 2년쯤 됐네요. 2년 됐다니까. 네. 2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는 김기아 기자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어디 네. 가지 않습니다. 자, 김기아 기자 묻힌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사건이긴 한데, 중고차 허위 매물, 세상에 이 건이 몇 년째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때문에 이번에는 60대 한 분이 이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끊으셨습니다. 선택을 예. 했죠. 안타까운 뉴스였는데 이게 수법이 똑같아요. 이 중고차 판매상 24살 A씨 등 4명이 이번에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26명이 조직적으로 이번에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했다는 건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사례, 이번에 네. 숨진 분의 사례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이분은 심지어 굉장히 가난해서 짬짬이 일을 한 돈으로 전 재산이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200만 원을 가지고 예. 트럭을 사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를 사겠다고 했어. 네, 중고차를 알아보려는데 딱 200만 원에 굉장히 좋은 트럭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싼 차가 있다니 하고 이제 중고차 매매상을 찾아간 거죠. 네. 갔더니 문신 있고 어깨 넓은 이제 형들이 맞이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물건은 없다. 이 700만 원짜리 사라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저는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가둬가지고 이 중고차 매매상들이 가둬놓은 상태에서 면허증과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못 가게 한 다음에, 네. 너 돈 안 내면 못 간다. 이렇게 못 간다. 위협했군요. 그래서 이분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를 강매당했고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사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사인을 했냐? 예. 이분이 당장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돈이 없다면 우리가 캐피탈을 대출해 줄게. 대출을 우리가 알아봐 주겠다. 이래가지고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대출을 했군요. 대출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아이고. 사인을 100번 넘게 해서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고 이분은 스마트폰에 써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8시간 동안 감금하고 500만 원을 일부러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해서 이분에게 그냥 그 차를 넘겼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또 있다면서요? 한둘이 아닌데 되게 여러 명인데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이렇게
50대 남성도 이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차를 샀어요. 네. 갈 때는 훨씬 더 싸다는 말만 믿고 갔는데 그래서 찾아갔더니 내가 팔던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다른 차를 강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차에 이제 태워서 양쪽에서 꽉 잡고 네. 다니면서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 이렇게 계속 당신 구매자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맞춰줬는데 그냥 안 사고 가면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인건비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한테 또 차를 강매했는데 이번에 뭐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요. 피해 액수도 뭐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그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 헌금을 줬다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중고차 매매상이 나와요. 거기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중고차 시장이 차가 있고요. 건물들 들어가면 어둡고 침침하고 이게 끌려가면서 이거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협감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겁이 없는 편인데 그때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제 친구한테 말을 해서 영화에 조금 나와요. 중고차 이 사기가 베테랑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피해자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허위 매물을 맞습니다. 온라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면 다른 차를 주거나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는. 네, 저도 이 건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김기화 중고차라고 치시면 제가 2015년에 보도했던 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장 추적이라고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가서 네. 취재를 했던 건데 정말 지옥이었고 정말 제가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그쪽에서 중고차 판매상들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걸 취재를 하고 나니까 우리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기화야 나 국토부 출입할 때 몇 년 전에 똑같은 내용 했었다. 네, 똑같이. 그럼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법안도 그렇고 그냥 협박, 감금 뭐 이런 걸로는 뭐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다가요. 신차를 사고 파는 것보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건수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차를 시장이 더 커요. 그리고는 정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기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양심적으로 거래하는 중고차 매매상들 분까지 도매금으로 이게 중고차 매매상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들씌워지니까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네. 또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현대기아차가 뭐 중고차 시장 진출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에 많은 시민분들이 또 막 좋다고 오히려 차라리 대기업이 차라리 해라 이럴 바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참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이거 좀 우리 중고차 업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라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묻힌 뉴스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묻힌 뉴스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뉴스? 이번에는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이 강기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이번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여기 묻히긴 했는데 왜 묻혔냐 보니까 복잡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디테일 다 버리고 굵은 이야기만 짧게 한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기훈 의원은 경남의 굉장히 재력가지요? 예, 창원 성산 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지금 뭐 재산이 10번째로 많아요. 115억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이 이제 61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 회사가 있어요. 일신단조라고. 일신단조. 일신금속의 원래 대표였는데 일신단조라는 단조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도 있어요. 창원 성산구에 일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농담같이 하는데 네. 문제는 2018년 2월에요. 이 일진단조공업이 땅을 사요. 어디 땅을 사냐? 진해 이 부두 바로 뒤에 있는 항만 부지 땅을 삽니다. 예. 8만 제곱미터의 엄청 큰 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원래는 STX 아시죠? 예. STX 땅이었는데 STX가 좀 힘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원래 509억 원짜리인데 유찰되면서 270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두 곳과 개인 두 곳이 합쳐서 강기훈 의원 측이 270억에 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군요. 자, 강기훈 의원이 이 땅을 산 이유는 뭔가요? 이 땅을 산 이유가
물어보니까 이때 일신단조공업의 공장을 여기로 이전을 하려고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공장 이전을 위해서 땅을 샀구나. 그럴 수 있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 땅은 항만부지기 때문에 공장을 못 짓는 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산 거죠. 잘못 샀을까요? 아니 270억짜리 땅을 사는데 어떻게 잘못 삽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항만시설인지 모를 수가 있나? 이게 270억짜리 땅을 사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매할 때 이 땅의 용도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그거 보고 경매하는 당연한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 이 그런데요. 땅을 왜 샀을까? 네. 나중에 이 땅을 CJ 대한통운에 비싸게 팝니다. 팔았어요, 바로? 네, 팔았어요. 1년 뒤에 팔았어요. 그래요? 1년 뒤에 파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창원에는 혹시 그 조직폭력배 중에서 예. 양포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포파? 예, 그 진해 쪽을 이제 기반으로 두고 있는 조직폭력배인데요. 네. 양포파 두모 김 씨가 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조직폭력배의 삶을 청산을 하고 예. 이제 사내 개발이라는 기업을 차려요. 청산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변신을 네. 하신 거죠. 그래서 강기훈 의원과 같이 이 땅을 삽니다. 아, 잠깐만요. 국회의원이 조폭 두목하고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했다고요? 땅을 샀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땅을 대한통운에 팔 때 대한통운에 그냥 이 땅을 판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사내개발한테 팔아요. 사내개발한테 비싼 값에 팔고 사내개발이 이 땅을 받은 다음에 21억 원을 더 붙여서 CJ 대한통운에 팔아요. 자,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이 지금 그 조직폭력배 회사에다가 팔고 다시 이렇게 CJ 대한통운에 팔았다고요? 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내개발은 하루 만에 이 땅값을 21억 원을 더 붙여서 CJ 대한통운에 팝니다. 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딱 봐도 일단 강기훈 의원 측이랑 사내개발은 둘 다 대충 계산했을 때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차익을 1년 만에 본 거예요. 아, 그런데 아무튼 그렇죠? 밀접한 뭐 사업상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겠네요.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바보라서 이 땅을 그렇게 비싸게 샀느냐? 예. 이때 이 땅을 왜 샀냐면은 CJ 대한통운의 진해 사업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를 이전을 하려고 산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전해 오면은 그 전 땅을 누가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땅을 진해 농협이 삽니다. 농협이 사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이 진해 농협이 이 땅을 사는 거랑 사내 개발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예. 뭐냐면 진해 농협이 CJ 대한통운의 옛 진해 사업소 땅을 산 날짜가 CJ 대한통운이 사내 개발을 통해서 사내 개발을 통해서 강기훈 의원 측의 회사 땅을 산 날짜랑 같은 날이에요. 다 얘기가 돼 있네요. 얘기를 다 마치고 그날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우리가 이사 갈 때 사주고 내 집 팔리면 여기 가고 이제 그런 거랑 좀 똑같이 네네. 이어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어이없는 대목은 뭐냐면 이 진해농협이 이 땅을 왜 샀냐? 우린 거기에 마트를 지으려고 샀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땅은 마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네. 아니 다들 왜 땅을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처에 그 진해 그 마트가 그 대형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2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네. 차 타면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말이 안 되네.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지방에서 그 대형 마트가 있는데 옆에다 짓는다. 그것도 뭐 이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해농협이 그럼 이 땅을 얼마에 샀느냐? 165억 주고 샀거든요. 자, 예. 165억 주고 샀는데 이 돈은 감정 가격, 실제 그 땅의 가격보다 47억 원을 더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건 농협에서 감정가보다 더 주고 땅을 사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의원대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강기훈 의원 측 이득 봤죠. 예. 그 다음에 사내개발 김씨 전 조폭이었던 분 네. 이득 봤죠.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이득 봤어요. 왜냐? 그 땅을 비싸게 사줬으니까 진해농협이. 그러면 어디만 손해 봤냐? 진해농협만 지금 비싸게 산 꼴이 됐어요. 예. 그럼 진해농협 돈은 누구 돈이냐? 진해농협 조합원들 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해농협 조합원들의 돈, 진해농협의 돈을 대기업과 전 조폭과 국회의원이 이렇게 먹은 게 아니냐는
오해와 이 억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강기훈 의원도 조폭과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뭐 KBS 뉴스를 통해서나 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폭과 사업에 나선 국회의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농협이 돈을 일탄이요. 그것도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땅을 산다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요. 조합은 그리고 대의원들은 뭘 했을까요? 농협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김기아 기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어떤 장면으로 가볼까요? 요즘에 국제뉴스 하면 역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너무 아픕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둘의 역사적 맥락이나 뭐 이게 왜 갑자기 왜 쟤는 또 조용하더니 또 왜 난리야? 막 거의 그렇게밖에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예. 특히 이번에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제 폭격으로 날아온 미사일들 막 요격하는 걸 보면서 젊은 분들은 또 와 저건 뭐지 신기하다. 우리 신문에서는 아이언돔 빨리 사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나와서 좀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배경 이야기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아예 전문가 그쪽에 아예 전문가인 이 홍미정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전화 연결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통한 전문가는 맞는데 아예 전문가라니. 아예 전문가는 저도 말하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네. 뭔 소리인지. 아무튼 1948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둘 간의 이 갈등이 있었는데 둘 간의 무력 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폭격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 넘는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거 빨리 휴전하고 평화를 찾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지금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팔레스타인인들의 지금 현재 입장은 두 국가는 이미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해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의 결과물인 자치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으며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왔다.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자치정부도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마스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위하는 시위대를 이제 그거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안에서. 네, 교수님. 네. 도시 내부에서 사실은 시위가 더 격하지 웨스트뱅크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게 조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위를 조직하긴 하지만 이건 자치정부가 이제 못하게 막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파타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하마스 지지 쪽으로 이게 약간 돌아서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마스 지지자들이 그 절대 다수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사실은 평상시에 하마스 지지자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내부에는 자치정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하마스 지지가 약간 상승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도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없으면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있고 네. 하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예, 그렇다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자치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니까 지금 이제 시위대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에 대해서 이제 해체하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한 국가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될 텐데요. 막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달린 거죠. 시작도 이스라엘이 할 것이고 끝내는 것도 이제 네타냐후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한 국가안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한 국가안이라는 것은 이제 두 국가안은 이제 환상이었다. 이것은 이제 신기루였고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두 국가안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제 한국가 안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도 나온 어떤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50% 이상이 한국가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가라면 이 안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서안. 이 한국가 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가안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두 국가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엔과 미국은. 그런데 한국가안이라는 팔레스타인 것은 교수님? 네. 네. 제가 천천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한국가안을 요구해도 미국과 유엔과 이스라엘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안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 가능하지 않은데 두 국가안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국가안도 이제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웨스트뱅크에 남아 있는 그 소수 이렇게 군데군데 토막난 영토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은 영토는 원하지만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권을 사실은 요르단한테 넘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2014년에 50일 전쟁 치렀습니다. 그래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 이해관계가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이 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이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 문제가 이제 시발점은 이제 그 중심 기준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권에 둬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인권에 두다 보면은 각국 정부들의 정책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각국 정부들의 차원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 있는 터키가 에르도안이 말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어떤 그 정책을 놓고 봤을 땐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함께 협력을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전에 구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냉전 시대에도 무슨 소련하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적이기 때문에 소련이 무슨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항상 같은 프로 이스라엘이었고요. 경쟁하듯이 그렇게 이제 프로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러시아도 사실 EU나 별 차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관해서는. 네. 물론 립 서비스로는 요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중재를 했다고는 그러는데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성사는 안 됐지만 사실은 이제 립 서비스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정권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교수님?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 2014년에는 전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식으로라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끝낸다고 보죠. 그래요? 전쟁의 원인도 사실 미디어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전쟁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하는 거죠. 전쟁 시점을 이스라엘이 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사실 가자에서 하마스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네. 강다솔님께서 절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도. 네. 그래도 일단 당장 급한 거는요.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네타냐후가 일단 자기 직위는 당분간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여기서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예. 정치적
바뀐 목표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사단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예,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것이 이제 이상하게 그 시점이, 네타냐후가, 내려와야 될 그 시기에. 의심이 가네요, 의심이. 딱 요 사건이 발발하니까, 요거로 일단 이제 네타냐후가 살아난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교수와 함께한 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끝내는 전쟁이라고 홍미정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교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교수님? 네네. 네, 교수님. 지난번 인터뷰하고 나서 제가 가서 강의 듣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된 건가요?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미국과 이집트가 중재를 해서 네. 이렇게 휴전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요. 예,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 휴전은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한 초기부터 사실 하마스에서는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휴전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제 멈추면 자기들도 멈출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자기들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그 중재를 통해서 이제 휴전을 타진했으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수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전쟁 마무리의 시간표는 결국은 네타냐후의 뜻에 따라서 그 국제사회의 미국의 압력과 이집트의 중재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제 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우리는 멈출 생각이 없다. 계속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오지 했죠. 않았습니까? 결국 네. 미국이 이렇게 뒤에서 좀 압력을 가한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슨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충분히 네타냐후의 목표가 성취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습하는 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서한 예루살렘 이런 데서는 계속 저강도 상태로 전쟁을 저는 해왔다고 보거든요. 예.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대들은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하고 그 체류탄을 쏘고 고무탄을 쏘고 해서 때때로 이제 부상자나 사망자가 생기는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지속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공습은 이제 안 하겠지만, 당분간 안 하겠지만, 계속해서 저강도 상태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멈춘 배경에는 사실 이제 지금 네타냐후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고지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가자 공습 시작하기 이전하고 지금 상태하고는 네타냐후의 입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정치적 입지가요? 자국에서. 예. 네, 왜냐하면 사실 네타냐후가 지난 3월 선거 이후에 한 달 근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연합정부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서 이게 야당 측에 넘어간 게 5월 5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라피드에게 이제 네타냐후가 실패했으니 너가 새 정부를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라피드가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정부 구성을 위해서
다른 당들하고 이렇게 연합정부 구성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성공하려는 찰나에 이제 지금 이런 가자 공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가자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뭐냐면 그 연합정부에 참가했던 이슬람주의자 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 네. 발을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마스와 같은 이념을 갖고 있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을 빼서 이제 그 연합 협상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당들도 그 연합 협상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게 깨졌거든요. 예. 깨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 연합 협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네타냐후와 합류할 뜻을 지금 계속 보여왔어요.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국내 정치의 그런 입지가 국내에서 다시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자 공격을 통해서 결국은 네타냐후가 굉장한 이익을 봤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타냐후 이렇게 총리의 정치적 목표가 성취됐다. 이렇게 성취됐다고 저는 봅니다. 국내적인 위기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총리직에서 내려오고 지금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뭘 얻은 거죠? 하마스도 이제 작은 승리를 했죠. 왜냐하면 하마스는 사실 이제 지금 그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제 그 대표로 싸운 거 아니에요. 네. 팔레스타인인들의 대표로. 네. 그래서 작은 승리를 저는 거뒀다고 봐요. 하마스도요. 하마스도요. 네. 대립구도에서. 하마스도 네타냐후 총리와 대립구도에서 자기네들 정치적 입지를 좀 굳혔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겠죠? 예, 굳혔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갈지는 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무슨 하마스 지지가 그렇게 상당히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이제 그 이전보다는 높아졌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그 통합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한 20%가 되는 네. 사람들과 그다음에 웨스트뱅크 사람들, 서한 사람들, 가자 사람들, 그다음에 동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이번에 네. 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 연대 시위, 예루살렘 수호의 연대 시위를 이제 자기들 도시에서 조직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네, 교수님. 예. 팔레스타인 민간인 많이 희생됐는데요. 그럼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서로를 공격했고 애꿎은 민간인만 피해를 본 거네요. 하마스가 그냥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자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거기서 한 3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예, 8일, 9일, 10일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무탄이라든가 체류탄이라든가 수류탄을 발사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 알아크사 모스크는 사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고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했으니 하마스가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안 할 수 없었고 이제 로켓포를 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지켰다 이거예요. 네.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승리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서로 다 승리했다고 네. 외치는 것 같은데 네. 휴전이 되긴 했지만 조건 없이 휴전이 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저항도 전쟁은 멈춘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합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한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팔레스타인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이 갈등을 좀 종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가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최소화하고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보내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계획은요. 가자 옆에 있는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네. 시나이 반도 그쪽에다 공업 단지를 세워가지고 물론 그거는 이제 걸프 국가들의 투자를 받아서 세우는 거죠. 세워가지고 그걸 가자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주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이스라엘이. 예 그리고 이제 웨스트뱅크도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대부분의 지역을 자기 쪽으로 병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가능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숫자를 줄이고 그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가능하면 계속해서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정책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때문에. 말씀 감사했습니다. 무력 충돌은 멈췄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또 변하면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교수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네, 이번에 화요일에 방송됐던 초지일법 코너에서 네. 최정규 변호사 그리고 서기호 변호사를 모시고 법원의 판사분들은 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문제 없는 척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재판 받은 사람들은 다 판사님들 재판 가서 이런 불합리, 이런 모순 항상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전직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이날 많이 혼났습니다. 사과도 계속 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가장 이제 덜 혼나도 되는 분인데 네, 원래 이제 뭐 애들 지각하면 일찍 온 애들이 괜히 혼나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혼나다가 막 혼내요.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친구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들어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화 풀려가지고 이제 네. 수업을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가장 이번 그 인터뷰에서 근데 이번 그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이죠. 네, 변호사가 법원의 일침을 가하는 책을 낸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감히 네. 어디 법원에 대고 네. 그럴 수 있죠. 검사 출신들이 나와서 검찰에 절대 나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거든요. 자기 밥줄에 달려 있을 수 있죠. 변호사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밥줄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셨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네. 다른 최정규 변호사가 제 변호사였거든요. 다 동명이인이요? 네. 그분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 글 때문에 그분까지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동명이인이라서. 그런데 판사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많은 소수의 판사가 너무 많은 건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판사 수를 좀 늘려야 된다 하면 판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는지 판사 세계에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번에 그 왜 이야기 나왔냐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법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돈 안 갚아서 예. 보통 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민사 경제 사범이 제일 많아요. 경제사범. 그 다음에 어떤 사범 많냐면 교통사고. 예. 예. 교통사고 이런 거. 극악한 뭐 폭력 이런 거는 적고요. 적죠. 경제 사범, 사기 예. 사범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판사분들 입장에서는 맨날 이제 몇백억대 이제 판결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송 금액 자체가 3천 이하면 이게 소액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판결 이유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되고 네. 두 줄밖에 안 써도 되고 네.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아주 그 거액의 소송도 3천만 원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결문에 길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 저 같은 경우 아직 뭐 재판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은 아 그래요? 예, 살면서 재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예. 재판 받아볼 때 됐지. 왜 괜찮아. 인생 경험 좋아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데는 재판 같은 게 그렇구나. 저는 평생 단맛만 보면 살겠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뭐 3천만 원 이하라고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소송을 해왔겠어요. 네.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기건 지건 간에 그 이유도 설명 안 해준다는 거죠. 제 판결문에다가. 네. 이건 사실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판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짜잘한 재판 자체가 네. 이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니 그럼 판사수를 늘려라. 늘리면 되지 않냐? 안 된다 그거는. 왜냐? 이 판사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진다는 안 하고 판사의 자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뽑으면. 그래서 그런가요? 최고의 법률 전문가,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사람을 하려면 소수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말이 좀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뭐 검사들도 비슷해요. 검사들도.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판결 내용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뭐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소송이 그런 소송인데. 네네. 아무튼 판사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 저 법까지는 아니지만 시간도 안 지키고 규칙도 잘 안 지키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상식도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코너에서 이 얘기만 들으면, 이 꿀팁만 들으면 이 방송이 아니라 책 한 권 값, 아니에요.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재판을 받을 때 내가 판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저는 당연히 모든 재판은 다 속기록이 남고 음성이 녹음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면서요. 네, 아닙니다. 그 판사가 증인신문을 할 때, 네. 변호사나 검사가 증인신문, 피고인 증인신문을 할 때만 그 문답만 적힙니다. 근데 그 문답도 약간 정제돼서 적힙니다. 그래서 아예 재판 받기 전에 녹음 속기 신청을 해서 모든 재판의 모든 부분을 녹음 속기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판사님이 굉장히 좀 규칙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찾고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기 전에 녹음 속기 신청을 미리 하시면 좀 더 정제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꿀팁.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들은 좀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시죠? 적고 판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님한테 싫어합니다. 이거 근데 중요합니다. 제가 20 몇 년 동안 피고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라는 직업보다는 사실은 피고인인데 제2의 직업.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거를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화요일에 방송됐던 초지 1법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금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자, 변호사님. 네네. 어떤 점들이 불량 판결문이라고 할 만한지 예를 몇 개 들어주십시오. 네, 뭐 특정 사안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3천만 원은 그리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연봉 생활자의 평균이 2,8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인데 그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사들이 판결 이유를 마음껏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2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판결 이유는 하나도 없던지 아니면 2줄짜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받은 시민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성의가 없네요. 네, 내가 진 것도 억울한데 왜 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정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사건을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런 판결문을 받으면 제가 오히려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건 또 제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판사님 사과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아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할 건 아니고 네. 국회가 사과해야 돼. 국회. 근데 법도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생략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고요.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는 복잡한 사건이나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유를 기재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보면 생략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생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생략해버리고요. 이제 제가 소액사건을 되게 2년 반 이상 했는데 저는 소액사건 재판할 때 이유를 다툼이 심한 경우는 간단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소액사건이 3천만 원 이하인데요. 사실 이것도 판사로 근무할 때는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송이 뭐 10억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이제 판사들은 접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비해서 3천만 원 이하는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사건이 되게 다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게 있었는데 변호사가 돼서 보니까 이제 막상 그 소액 사건을 이제 그 의뢰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기대가 안 됐으니까 황당하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받은 판결문이 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소액 사건이고요. 이유가 두 줄짜리입니다. 네. 2년 동안 국가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유가 두 줄짜리예요. 그래서 왜 이런 판결문이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1년에 14,000건이 안양지원에 접수가 됩니다. 네. 그중에 7,000건이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돼요. 60%가 넘는 금액인데 판사 편의에 의해서 저렇게. 네. 근데 그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숫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6,000~7,000 건인데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그래서 판사들이 우리는 진짜 너무 힘들다. 일이 건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판사를 늘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들이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반대합니다. 네, 그런 판사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몇몇 판사들은 이제 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판사들은 이제 판사 숫자 늘어나면 권위가 떨어진다. 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소액 사건 재판부 2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소액 사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요? 숫자를 안 늘려줘요. 소액 사건 재판부는 그냥 짤짤한 거 처리하는 재판부니까 이제 적은 숫자로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짤짤한 게 민사 사건의 7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건이죠. 70%가 넘는다는 거. 근데 70% 넘는 사건을 그냥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그냥 짤짤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 이게 잘자라게 이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근본적인 시각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됐다는 거예요. 잘잘로 고치겠습니다. 짤짤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늘 네. 불량스러워서. 네. 조혜숙님께서 3천만 원 소액 기준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2016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크나 올린 네, 거라면서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법으로 정해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법원 규칙으로 그 금액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올렸어요? 네,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법부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오늘 갑자기 4천만 원 됐네. 그럼 네. 이제부터는 4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윤소정님 결코 잘잘하지 않아요. 서기호 판사님 이거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그 대법원 규칙, 대법원 관계자들이 올린 거죠. 아니 그 판사님 친구들이 올렸잖아요. 이거. 그분들은 제 친구가 아니고 저는 법원에서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그건 알고 대법원까지 있으나. 못 가는. 네. 그래서 저는 책임이 알겠습니다. 누구 책임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전 판사로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361님께서 서기호 전 판사님 윤여정 배우 같은 솔직한 말씀 매우 매력적입니다. 매우는 아니고요. 아주 좀 잘잘 좀. 그 현직 판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사과는 법이 없는데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582님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언론과 사법부가 가장 후진적입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들만의 성에서 따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귀 막으면서 서로 위안해 가면서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님, 서기호 판사님. 네, 맞는 말씀이죠. 우물한 개구리. 네. 같은 거죠. 판사들 사회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판사와 판사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나뉜다. 검사 사회에서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판검사가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물 안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쳐다보면 하늘 위, 그 우물 쪽 하늘만 보이잖아요. 예. 그 넓은 바깥 세상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판사의 시각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판사는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서기호 전 판사님, 일부 판사들은 재판 시간도 잘 안 지킨다면서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가끔이 아닙니다. 네. 가끔이 아닙니다. 네. 가끔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잘 안 지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에 대구 재판을 갔는데 2시 20분 재판이었습니다. 네. 제가 딱 30분 전에 동대구역에 내려서 뭘 좀 먹고 갈까 말까를 막 고민하다가 늦으면 안 돼. 2시 20분, 네. 2시 17분, 8분에 막 뛰어 들어갔는데 제 사건이 3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네.
너무 막 아깝더라고요. 제가 밥도 못 먹고 이 재판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40분을 그냥 기다린 거죠. 근데 또 재판이 밀려 있어가지고 앞에 재판이 미뤄지면 계속 밀리고요. 거기다가 또 뒤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한 2분 인사하고 뭐 어떻게 할게요 하고 그냥 가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예상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시 20분이라는 거는 2시부터 재판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아니면 선고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더라도 내가 선고를 몇 분에 하겠다 아니면 첫 사건 어디에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10분에 하나씩 아니면 5분에 하나씩 잡아놓다 보니까 앞에 밀리고 저리 밀려서 그렇다면 3시에 시작하면 미안하다. 뭐 원래 2시 20분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3시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냥 3시. 서기호 판사님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가끔 있다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 그 맨 처음 2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 반에 법정에 나타나는 판사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 판사는 아주 소수 가끔씩 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2시 반, 3시 20분 이렇게 재판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안 지킨다. 처음에 그렇게 통지를 해놓고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재판부 판사들의 편의주의죠. 네. 자기가 입장에서는 사건을 쭉쭉 그냥 빡빡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밀리더라도 그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에 한 건 넣어놓고 2시 20분에 한 건 넣어놨는데 2시 사건이 갑자기 뭐 기일 변경됐다. 그러면 갑자기 20분이 비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판사들은 이제 그렇게 빡빡하게 잡는 건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죠. 아예 시간 자체를 여유 있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7617님 오늘 서기호 판사님 대표로 혼나러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81님께서는 판결문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표현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지 정말 식상합니다. 판결문 보면요 우리 판사님들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글 정말 못 쓰세요. 그리고 어렵게 쓰세요. 못 알아듣게. 그 판결문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저는 이 판결문으로 인해서 당사자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번복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쉽게 말하고 쉽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논리라고 하면 네. 어떤 판결문 보면 그냥 법률 용어로만 가득한 대법원 판례 하나 딱 써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패소. 그러니까 사실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가 왜 졌지라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판결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판결문들을 저희는 불량 판결문이라고 명칭하고 치열한 논증 과정을 판결문에 기재를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판결문들은 설득당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님 이유를 알 수 없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변호사 하면서 최근에 그런 걸 받아봤는데요. 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딴 이야기만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또 제가 주장한 변호사가 주장한 걸 제대로 반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려놨으니까 반박은 못 하겠고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법정에서 구두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돼야 판결문도 그렇게 써지는데 법정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하니까 판결문도 그런 설득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최정규 변호사님, 그 밖에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법원의 간행이 있다면 어떤? 네, 저는 뭐 법원에서 판사들이 뭐 자유롭게 선고하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한 말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전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요? 변론 조서, 공판 조서,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서가 꾸며진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경찰에서 뭐 자기네들 편의로 막 꾸민다, 네. 검찰에서 꾸민다. 근데 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 조서가 생략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기고 싶은 말만 남기게 돼요. 변호사님, 네.
재판에선 속기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고인들, 변호사들, 판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있는 사건, 그러니까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명해서 속기를 명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재판은 절대로 녹음 속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당사자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녹음하고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담았는데 재판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네요. 네, 재판 가기 3일 전에 무조건 녹음 속기 신청을 하고 가야지. 뭐 물론 원래 친절한 판사님은 뭐 녹음 속기를 하던 안 하던 친절하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소위 당사자들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막말을 하시는 분들도 녹음 속기 신청 앞에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고, 중요한 팁이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딴 거는 모르더라도 이건 정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걸 신청하면 판사님들이 되게 불편하게 여기세요. 왜 지금까지 안 했다가 왜 하냐고. 사실은 법에 돼 있으니까 이유를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네. 많은 시민들이 하셔야 그런 질문을 안 받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변호사들이 해야지 그런 질문들을 안 받지 누구만 하면 꼭 그런 질문 받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녹음 속기가 돼야죠. 지금 법원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달달파크님께서 방금 이 부분과 네. 제가 좀 중요한 말 하나 할게요. 안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과부터 하시고 녹음 의무화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과할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녹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는데 그 심사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요? 발의를 했더니 법원 행정처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우리가 스스로 시범으로 하고 해볼 테니까 법안 발의는 철회해달라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드는 거는 좀 보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그 힘이 없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네. 심사가 안 됐는데 아무튼 이 재판 녹음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것을 법에다가 규정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얼핏 보면은 다 무조건 허가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오늘 기분 나빠 특별한 상황.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네. 오늘 그러니까 허가 안 해. 상황.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허가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권리니까 꼭 주장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변호사가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녹음 속기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예. 시민들이 열심히 하면 뭐 특별한 사정은 사실 법원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즘 세상에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녹음 속기가 갑자기 물론 녹음기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되니까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되는 게 먼저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 열심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한 화요일 초지일법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풀 버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요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어두면 정말 인생 꿀팁. 언제 재판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꿀팁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5월 18일 화요일 1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클립도 따로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물 주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방송이 어땠다, 이런 건 재밌었다, 이런 건 별로였다, 이런 청취 후기를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 분을 모셔서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남자 김기아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